101쪽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출제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출제되는 부분이 뭐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출제됐던 데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네,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는 생소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9개 정도는 뻔한 데서 출제가 되니까 고득점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뻔히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답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는 겁니다. 소유하게 되면 이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인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는 참 다양하죠. 첫 번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아요. 두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텐데 전유 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겠죠. 그때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알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알리는 방법,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는 거니까 요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 등기를 뭐라 부르죠? 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보전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실행해 줄 거예요. 소유권 보전가. 그런데 이때 이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부의 보전 등기 명의인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신청인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느냐면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요 대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은 국가기관이 만들어주는 자료죠. 국가기관이 만들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해 준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확정 판결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법원이 해주는 것이죠. 법원이 소유권자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용은 국가기관이 수용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수용 절차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공적인 기관이겠죠. 뭐 국가기관은 아니겠지만, 네, 이것도 얘네들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게 요 네 가지인데요. 이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요 규정은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가 있고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요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존 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한다는 거. 이게 자치구청장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출제합니다. 이거는 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건물만. 그렇죠. 이걸 자꾸 출제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는 왜 건물만 신청이 가능하냐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건물, 토지 둘로 나눠집니다. 이 토지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지적공부 중에서 뭐가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합니다. 즉 대장이 반드시 있어요.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 대장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1번 갖고 65조 제1호 갖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건물도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있을 텐데 이 무허가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내야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건축물 대장은 있으니까 65조 제1호 갖고 보존등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 뭔가가 바로 요거예요. 확인서.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는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 조문이에요.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등록돼야 됩니다. 그게 요 확인서의 요건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러면 확인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가 등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요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서의 요건이에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의 요건,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표시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 허가서라는 게 있는데 이 건축 허가서는 건축물의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표기가 됩니다. 건축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축허가 명의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건축허가서는 이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건축물의 표시와 똑같은 건축물의 표시인데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건물의 외관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건축물의 외관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건축 허가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서죠. 그럼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작성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관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건축주, 소유자로 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건축 허가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건축주, 건축 허가 명의인도 소유자의 표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건축 허가서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시면 요 대장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얘기할 테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장을 확인해 보면 이건 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여기 부동산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을 테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대장 소관청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이 증명이 된 자니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 해석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 이런 자들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여기 그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의 그는 최초의 소유자를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해요.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적 권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보존등기 신청 권한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해서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대장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국가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탄생했을 때 모든 토지는 다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분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몰수한 것을 분배했습니다. 아니, 몰수한 걸 분배했어요. 우리나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했습니다. 북쪽 애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북한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면 국가 소유인 것을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저한테 분배된 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만 찾아도 없던데 여튼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가 생략이 된 겁니까?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요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 갑의 상속인도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 가로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승계를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증이 될 텐데요. 유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유증 또 하나는 특정유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즉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기 써 있잖아요. 포괄 승계인.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2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2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면 이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속인이나 제2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를 하고 그 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얘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2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겠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제2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얘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얘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민할 거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되는 겁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만 되는 거예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장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판결서를 보시면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기록이 됩니다. 요 주문은 끝문장이 대단히 간략하다고 했죠. 주문의 끝문장이 뭐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확인 판결. 그 다음에 뭐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나건 요 이유에 A가 소유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냐면 이 판결서는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문에 뭐로 끝났건 관계없이 이유에 A가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A는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판결의 종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유에 A가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 자는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해 준 자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해요. 뭐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자입니까?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자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가 필요하죠. 그럼 자재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수증이 있겠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 갑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대장소관청에 가서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즉 영수증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영수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비용을 댄 것처럼 속여서 대장소관청에 가서 소유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에는 을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내버렸습니까? 을. 맞아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리고 판결서를 받는다면 이 판결서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판결서는 원고도 기록이 될 테고 피고도 기록이 될 텐데 원고는 누굴까요?
갑이겠죠. 소송을 제기한 자는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 되겠죠. 을이 피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그 판결은 효력이 있는 판결이에요. 피고 적격이 없는 엉뚱한 자를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봤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입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을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얘는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돼요. 그렇다면 을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얘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를 피고로 삼아봤자 그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만 피고 적격이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있어요. 을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병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다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니까. 되셨을까요?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이때 제대로 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주, 건축 허가명의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됩니까? 왜요? 왜요? 뭐라고요? 건축주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랬죠. 보존등기 신청 권한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피고 적격이 없는 자예요. 얘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뭐냐면 대장인데요.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피고로 삼다고 했죠. 진짜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렇죠. 이때 이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없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느냐? 진짜 소유자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대장이 만들어졌고 누군가 대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최초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소유자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까요? 누가 그래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토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권자예요. 따라서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합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서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즉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돼요. 언제? 소유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수형은 뭐 뒤에서 보실 거고 이 정도 보시면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득점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는데요. 거기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 있는데 두째 줄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한 필지 토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 되며 부동산 특정 일부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또는 공유자의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러한 문구가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정하는 경우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제한 설명이 됐고요. 넘기겠습니다. 거기 2번에 셋째 줄 보시면 일부 말소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그 밑줄 치십니다. 셋째 줄에 일부 말소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 이 일부 말소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는 특이한 경정등기인데요. 개념을 개념만 아시면 돼요. 어렵게는 출제 안 될 테니까. 갑과 을은 1억 원씩 각출합니다. 1억 원씩 각출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요 갑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때 요 갑은 2분의 1을 취득할 테고 을도 2분의 1씩 취득할 겁니다.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그렇겠죠. 이때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돼야 되냐면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한다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요 갑이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등기를 했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등기죠. 그럼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는 뭐죠?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갖는 게 바로 지분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은 이렇게 등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갑이 어떻게 등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앤 등기가 뭐죠? 말소 등기죠. 근데 이거는 전부가 부적법합니까? 일부가 부적법합니까? 일부만 부적법해요. 그러면 일부만 부적법하니까 말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형식을 빌려오느냐면 경정등기를 빌려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소 등기를 못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의 1. 갑 얼마입니까?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원래의 경정등기가 될 수가 있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경정등기죠. 그런데 이거는 소유 명의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유 명의인이 달라지고 있어요. 소유 명의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정등기가 아니라고 봐요. 본래의 경정등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용어라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등기 명인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어쩔 수 없이 경정등기를 하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만. 네. 그 다음에 신청인 나와 있는데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보갈승계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외워두셔야 되고요.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포괄 수증자의 경우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증여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왜 상속인은 보존등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된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3번을 보시면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최초의 소유자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상속인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구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소유권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이라도 이후에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이 확정하는 내용인 것이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뭐냐면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예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에 기록된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이건 뭘까요?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행 판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유권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나와 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주문이 뭐라고 나올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주문에. 맞아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게 판결서라고 한다면 이게 주문에 해당되겠죠. 맞아요. 맞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서가 만약에 판결서라면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서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판결서라고 한다면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시요. 거기 화해조서가 아니라 만약에 판결서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게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판결서라고 한다면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기록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판결에도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기록될 내용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게 바로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게 이유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판결서의 경우에는 여기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도 판결의 효력이 있으니까 판결서라고 한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판결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해조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화해조서라는 겁니다. 이건 화해조서예요. 그럼 이 화해조서에서 화해조서는 판결서는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이 인정받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이 화해 주소는 판결의 효력이 어디에만 있느냐면 요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 주소라는 것은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화해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바로 뭡니까?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화해 주소에는 판결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화해 주소는 이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것은 판결 효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에요. 민사소송법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본 적도 없죠.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본 게 민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라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요. 판결서는 주문에도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효력이 있지만 화해주소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효력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나머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해주소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만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주소에는. 그 다음에 당의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화해주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판결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판결 효력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것만 효력이 있으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화해주소는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제는 안 되겠죠. 민사소송법의 내용이니까. 근데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국가. 따라서 국가요?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써놨잖아요. 여기.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때 국가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정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할 때 보시면 될 테고, 네. 그 정도면 보시면 될 테고, 오른쪽을 보시면 5번 등기 실행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2번이겠죠. 2번.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이 다양하니까 그 날짜도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겠죠. 따라서 등기 원인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존 등기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유증자. 을을 소유자이라고 부릅니다. 유증을 한 자, 유증을 받은 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거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을 통한 증여인데요. 유언을 통한 증여.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가 유증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얘기한 게 유증자, 수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값을 증여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수증자. 여기에 포인트를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유증자, 수유자 이렇게 부르고요. 판례는 보통 증여자, 수증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혼용해서 써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증은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단독행위. 유증은 단독행위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계약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서 유증은 단독행위로 보게 됩니다.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이 가진 부동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지분 형태로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는 포괄유증은 지분 형태로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특정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요것은 을에게, 요것은 병에게, 요것은 정에게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특정 유증의 경우는 지분 형태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동산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되셨을까요? 이 포괄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처럼 처리합니다. 상속은 186조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까? 187조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까? 187조. 따라서 상속과 동일하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그럼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을 보냐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럼 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네? 유증자가 언제 사망했을 때. 이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된다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시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네. 원칙은 유증자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된다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한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명의 등기는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네?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성립 요건입니까? 아니면 처분 요건입니까? 처분 요건이죠.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 이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갖추는 등기입니다.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추는 등기가 아니라 처분하기 위해서 갖추는 등기예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등기를 갖췄을 때가 아니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을은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특정 유증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특정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몇 조가 적용됩니까? 186조.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아요?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성립요건입니까? 처분요건입니까? 성립요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180조의 등기, 요거는 186조의 등기.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서 출제 안 하다가 최근에는 계속 출제를 합니다. 포괄유증은 을이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특정유증은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등기를 갖춘 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포괄유증이건 특정유증이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따로 있을 텐데 A가 유언 집행자예요. 이 유언 집행자가 누구냐면 왜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 모아놓고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하죠. 그 변호사가 유언 집행자예요. 그래서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는 보통 유증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유언 집행자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실 때도 있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로. 그렇죠. 그때는 지정할 틈이 없겠죠.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게 돼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따로 있다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때는 이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누가 유언을 집행해야 된다고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래서 상대방 을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즉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증을에 인한 등기는 포괄유증이건 특정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무조건 어떻게 등기 신청한다고요? 공동신청. 이게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유증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됐고요. 이건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다시 정리하죠. 특정 유증이건 포괄유증이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에서 등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기 신청인에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무조건 공동 신청이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넘겨보시면 돼요. 3번에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인데 요 갑이 유증을 합니다. 포괄유증을 해요. 그런데 이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겁니다. A, B, C. 그래서 포괄유증을 할 때 공평하게 3분의 1씩 포괄유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 전원이 등기소에 같이 가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때 요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얘는 등기 권리자로서, 그 다음에 얘는 등기 의무자로서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상속등기와 달리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유증으로 인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은 안 되고 왜 유증은 되느냐?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죠. 이 유증은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A가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등기 신청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좀 상속 등기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포괄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상속 등기는 공동인가요? 단독인가요? 단독 신청이죠. 따라서 각기 따로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셔요? 모르셔요? 알듯 말듯? 네, 알듯 말듯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등기원인 연호를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설명됐고요. 등기 신청 방법 나와 있는데 설명이 됐죠.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등기 의무자. 어디 갔어? 얘가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죠. 맞아요. 그런데 잘 확인을 해보면 갑이 사망하자마자 소유권은 원래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네? 사망 즉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서 상속인 명의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을 명의로 을이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도 이 순서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통해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등기가 돼버렸죠. 원래는 갑에서 A가 권리를 취득하고 상속인이 그리고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자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됐어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건 무슨 등기일까요? 중간 생략 등기. 맞아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걸 구태여 말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태여.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보십니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속 등기를 말소함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알듯 말듯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증의 가등기. 유증의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제가 언제쯤 외울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장래죠. 그러면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안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온다면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면 장래에 미확정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때 요 유언은 이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요 갑이 사망했다면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요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철회가 가능한 거니까 이때는 미확정이겠죠.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 기억나셔요? 네. 유증이 아니라 만약에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때도 누군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예요. 증여의 효력은 누군가 죽어야 발생하죠. 따라서 이것도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정권입니다. 사인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런데 이 사인 증여계약은 유언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사인 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 증여지, 요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유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 증여는 갑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회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니까, 유언이 아니니까.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뭐가 됩니까? 확정. 따라서 처음부터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유증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확정.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죠. 따라서 미확정.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류분 이거 유류분 기억나십니까? 갑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요. 자식이 셋이 있어요. A, B, C. 배우자는 계산의 표리를 위해서 제가 미리 죽였고요. 갑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자식은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 3분의 1씩입니다. 공평하게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법정 상속분은 똑같이 3분의 1씩인데요. 이때 요 A, B, C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유류분의 의미는 뭐냐면 유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남겨져야 될 상속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유산으로서 이게 머무를 유자인데요. 유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상속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유류분은 얼마냐면 이게 법정 상속분이라고 했죠. 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6분의 1. 얼마죠? 6분의 1. 얼마죠? 6분의 1. 이게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왜 인정이 되느냐면 이 아파트 한 채 유일한 재산인데요. 갑 혼자만의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상속인들도 여기에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은 비상속인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고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가족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비상속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들도 기여를 한 겁니다. 안 먹고 안 쓴 거예요. 그만큼. 나이키 사고 싶은데 못 산 겁니다. 네, 고기 먹고 싶은데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은 가족재산으로 보는 게 우리 통설 판례예요. 그래서 이 상속인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상속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갑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 유일한 재산을 가장 이뻐하는 C에게 유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맞아요. 근데 아픔의 강도는 다 다르죠. 이게 가장 아픈 자예요. 막내딸. 그래서 전 재산을 막내딸에게 유언을 통해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등기는 C 명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는 A와 B의 유류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침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유류분이 침해가 됐을 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주느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관만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C가 좋아할 일은 없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6분의 1씩. 그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유류분 꺼낸 거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네.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형식적 신상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